내 이름은 후쿠다 유이. 평범한 30살 주부예요. 오늘은 남편과 형님이 일으킨 터무니없는 사건에 대해 얘기할까 해요. 우선 저랑 남편인 토시우미는 동갑내기 직장 동료로 만났어요. 유이씨, 괜찮으면 같이 식사할까? 둘이서 사적으로 만나자는 뜻이야. 어느 날 데이트 신청을 받았죠. 저도 남편한테 호감이 있어서 기꺼이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그 당시 저희는 28살이었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서로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죠. 직장 동료라서 토시우미의 일솜씨는 잘 알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거래처랑 두터운 신뢰를 쌓은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데이트를 하며 점점 그 사람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어느덧 2년 후 30살 생일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답니다. 여느 커플들처럼 평범하게 결혼을 약속했지만 토시우미의 본가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인사를 드리러 댁에 찾아갔을 때였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이라 긴장하고 있었죠. 예비 시부모님이 따뜻하게 절 맞이해 주셔서 안심했어요. 하지만 이 집에는 한 명이 더 살고 있었죠. 그건 남편보다 2살 많은 누나, 제 시누이가 될 아이미 씨였어요. 뭐야? 네가 토시우미 여친이야? 생각보다 훨씬 평범하네. 첫 만남부터 태도가 무례했어요. 시부모님과 토시우미는 어설프게 화제를 돌릴 뿐이었죠. 아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인 거겠죠. 그리고 환영의 의미로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는데 뭐야? 나 내일 촬영 있는데 이렇게 칼로리 높은 걸 내오면 어떡해? 아이미 씨가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전 당황했지만 토시우미가 아이미 씨를 감싸줬죠. 미안, 우리 누나는 잡지 모델이거든. 아, 그렇구나. 멋지세요. 너 꾸밀 줄도 모르지? 이거나 보고 참고 좀 해. 그렇게 말하며 건네준 잡지는 30대 여성 패션 잡지였어요. 전성 모델 같았지만 표지에 실릴 정도로 유명하지는 않았죠. 유명세도 없는 모델이 저렇게 과시하고 자만하는 게 황당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 축하 케이크인데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 내심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부모님과 토시우미의 행동은 예상을 뛰어넘었죠. 세 사람은 아이미 씨한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케이크를 치웠어요. 결국 홍차만 마시기로 했죠. 케이크를 먹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왜 이런 상황에서 아이미 씨가 최우선되는 걸까요? 이날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사히 인사를 다녀온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저보다 8살 많은 오빠한테 이런 메시지가 왔죠. 오, 유이,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이미 했지. 아까 혼인신고했어. 뭐? 벌써? 예, 축하한다. 저번에 부모님 댁에 남편 데리고 갔는데 오빠는 꼭 이럴 때만 바쁘더라? 나도 휴가 쓰려고 했는데 급히 호출이 들어왔거든.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참 잘됐다. 너 같은 말갈량이를 데려갈 남자가 있다니 진짜 다행이다. 그래, 여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오빠도 체면이 안 서지? 이 녀석이? 참, 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응, 괜찮아. 부모님이 오라고 하시던데?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그래? 일단 알겠어. 오빠가 본가로 오라고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마침 유급휴가 중이었지만 남편은 갑자기 쉴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친정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러자 오빠가 마중을 나왔는데 유이, 왔어? 일단 눈 감고 거실로 가자. 하고 이상한 요구를 하길래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오빠에게 이끌려 거실로 갔더니 좋아, 이제 눈 떠. 어? 이건... 눈을 떴더니 그곳에는 순백의 드레스가 있었어요. 바로 웨딩드레스였죠. 그리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레스는 대여하겠다고 들었지만 모처럼 결혼식이잖니. 우리가 주는 결혼 축하 선물이니 사양 말고 받으렴 유이. 직접 드레스를 사서 저한테 선물하신 것이었어요. 정말로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드레스였죠.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준비해주다니 부모님의 마음에 눈물이 흘렀어요. 네가 입기에는 옷이 너무 아까운데? 뭐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으니까. 오빠는 이렇게 짓궂게 말했지만 얘도 참. 실은 네 오빠가 드레스 사라고 보너스를 우리한테 전부 다 줬단다. 엄마, 그건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오빠도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물론 선물에 대해서는 시댁에도 말씀드렸고 다들 이 드레스를 칭찬해줬죠. 결혼식 준비는 잘 돼가? 피곤해 죽겠어.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 너한테만 맡겨서 미안해. 나도 일 끝나면 도와줄게. 부탁해. 할 일이 많아도 너무 많거든. 아 참, 혹시 누나한테 들었어?
뭘? 누나도 결혼할 예정이래. 그래? 만나고 있는 남자분이 있는 것도 몰랐네? 나도 깜짝 놀랐어. 남자친구가 생긴 건 알았는데 만난 지 반년밖에 안 됐거든. 엄청 빠르다. 같은 업계 사람인가 봐. 나중에 누나 만나면 축하해줘. 그럼 당연하지. 형님이 결혼한다는 깜짝 뉴스가 들려왔어요. 만난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이라니 과감한 결정이죠. 그 후에 신랑 얘기도 들었어요. 상대는 IT 벤처기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나름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모델 일을 해서 그런지 화려한 사람을 만나는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그 후에 한 번은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그게 있지. 그이가 당장 결혼하고 싶대서 어쩔 수 없이 오케이 했지. 아, 우리 신혼여행은 두바이로 가기로 했어. 회사도 커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돈도 훨씬 많이 벌걸? 그렇게 자기 자랑을 끝도 없이 늘어나서 정신이 혼미했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이니까 지금만큼은 진심으로 축복해주기로 했죠. 하지만 형님이 결혼하기로 결정된 지 몇 달 후 저희 결혼식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전 외출을 마치고 집에 와서 문득 웨딩드레스가 생각나서 옷장을 열었더니 뭐야? 내 드레스가 없잖아! 드레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였어요. 패닉이 돼서 온 집안을 뒤졌는데도 없었어요. 제가 외출하기 전에 남편이 집에 있던 걸 떠올리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내 드레스가 없어졌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 아, 그거 우리 누나한테 줬어. 줬다고? 왜? 그게 있지. 그리고 남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형님의 약혼자가 자기 어머니 생일날 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다나 봐요. 사실 문제될 건 없지만 그 날짜가 하필이면 제 결혼식 날과 같은 날짜였죠. 원래는 내년에 할 예정이었지만 형님이 기필코 올해 결혼식을 하겠다면서 남편한테 결혼식을 양보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으니까 이미 준비를 다 마친 저희 결혼식을 그대로 자기 결혼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 정신 나간 요구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형님의 요구를 덥석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물론 제 드레스까지 양보했다는 거예요. 지금껏 시댁 식구들이랑 지내면서 눈치챈 건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형님의 온갖 응석을 받아주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형님은 폭군처럼 자랐고 결국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저는 당장 형님에게 연락했어요. 형님, 제 드레스 돌려주세요. 아, 토시우미한테 들었구나? 근데 안 돼. 그건 제 옷이잖아요. 내가 뭐 훔쳐갔니? 니네 남편 허락까지 다 받고 가져간 거야. 그 옷 주인은 저예요. 남편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남의 결혼식을 가로채다니 그러는 법이 어딨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시끄러 죽겠네. 이미 늦었어. 절차는 다 끝내놨거든? 이제 와서 소란 피워봤자 소용없다고. 그럼 적어도 제 드레스라도 돌려주세요. 남편 돈 많다면서요. 남편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이제 와서 준비해봤자 늦는다고.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네 드레스만큼 마음에 드는 것도 없거든?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한 짓을... 오버 좀 하지마. 너보다 내가 더 예쁜 신부가 되지 않겠어? 시누이라고 해도 한 가족이니까 얌전히 축하나 해. 형님은 미안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이 아주 뻔뻔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부부싸움이 일어났죠. 아내보다 누나를 더 우선하다니 제정신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나가 곤란하다는데 어떡해? 계속 누나 타령이나 하고 징그러워. 그렇게 네 누나가 좋으면 누나랑 결혼해. 나도 더는 못 참아. 참다 폭발한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그 집에서 나와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부모님도 화를 내셨지만 오빠가 훨씬 더 불같이 화를 냈죠. 걱정 마. 내가 꼭 복수해줄게. 오빠만 믿어. 차분한 오빠의 말에는 들끓는 분노가 느껴졌어요. 원래 오빠는 순한 성격이지만 소중한 사람이 상처 입었을 땐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죠. 어릴 때 제가 괴롭힘 당해 울면서 집에 돌아오면 오빠가 그 애들을 혼쭐 내줬고 회사 일로 힘들어할 때면 늘 제 얘기에 귀 기울여줬어요. 남편한테 누나 타령 좀 그만하라고 했는데 저도 남편이랑 비슷한가 봐요. 그리고 오빠가 제안한 복수 방법은 한 달 후 드디어 형님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원래 그건 내 결혼식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자 분노가 들끓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미 결혼할 생각은 버린 지 오래거든요. 그럼 맹세의 키스를... 시기 클라이맥스에 치닫자. 실례합니다. 후쿠다 아이메씨, 체포장이 발부됐으니 서까지 동행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남자 하나가 문을 박차고
힘차게 걸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저희 오빠는 현역 경찰로 절도 등을 다루는 형사과 소속이었죠. 저는 경찰에 드레스 도난 신고를 넣었는데 마침 거기가 오빠네 관할이라서 이 사건은 오빠가 직접 맡게 됐던 겁니다. 하필 결혼식 당일에 한창 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체포하러 들이닥친 건 우연의 일치라고 칩시다. 거기에는 시부모님과 남편, 신랑 가족 등 하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두의 주목을 받은 신부 옆에 선 신랑은 허둥대기 바빴죠. 잠깐만, 이건 우리 올케한테 받은 거라고! 신우이 본인이 신고한 겁니다. 가족이라도 절도죄는 성립하거든요. 그러자 남편도 곧장 달려와서는 그건 내가 준 거라고! 부부 공동재산인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이건 저를 비롯한 유이 가족이 선물한 거라서 공동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절도 공모 혐의가 있으니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아이미, 빨리 설명해! 난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드레스 좀 입은 건데. 너한테 무슨 말을 들어봤자 이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경찰 조사를 기다리도록 하지. 잠깐만, 나 좀 도와줘! 하지만 두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오빠한테 체포당했답니다. 그렇게 신랑과 하객들은 지옥 같은 분위기 속에 남겨졌죠. 물론 저는 자초지종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지금까지 형님을 잘못 키운 시부모님은 비난을 받으며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후 두 사람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유죄가 됐어요. 제가 합의를 보지 않고 재판으로 끌고 갔거든요. 벌금형에 처한 형님은 드레스값과 위자료 지급을 명령받았죠. 거기다 신랑에게 위자료까지 청구당했답니다. 참고로 결혼식 비용도 신랑이 지급했던 모양인지 그 돈을 상환하라는 요구에 두 사람은 거액의 빚을 지게 됐죠. 물론 저도 이혼할 때 위자료를 청구했고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답니다. 오빠의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까지 한 달 동안 철저히 준비해뒀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2년 동안 2천만 원에 달하는 신혼여행 적금을 둘이서 모았는데 그 돈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이혼했어요. 저희 집은 임대주택이었는데 전 남편에게 살림살이를 전부 양보했어요.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도 남기기 싫었고 위자료를 두둑히 받아서 새 집을 꾸릴 여유가 있었거든요. 결국 전 남편은 빈털터리 상태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됐죠. 그리고 저는 이혼한 직후에 회사를 퇴직했지만 동료가 말해주기를 도난 사건이 알려져 전 남편은 해고당했다네요. 전과자를 고용해주는 곳은 좀처럼 없어서 지금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근근히 빚을 갖고 있대요. 오빠 말로는 변호사를 통해 채무를 정리해도 상당 금액이 남고 이번 일은 면책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안심했답니다. 전 남편이 제가 고생해 쌓아올린 걸 전부 망쳤으니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 수지에 맞거든요. 그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오빠는 저한테 원한을 품고 복수하지 않을까 항상 시댁 식구들의 거동을 확인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근황을 자주 알려주는데 결국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져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요. 집이랑 땅을 팔아 낡고 좁은 빌라에서 살면서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한다네요. 하지만 형님은 응석바지로 자란 탓에 성실히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형님은 미모를 앞세워 돈을 벌겠다며 의기양양하게 번화가를 찾았지만 이런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 문전박대 당하는 모습을 봤다고 순찰 중이던 오빠가 얘기해줬어요. 시부모님이 가난에 쪼들려 변호사에게 상담도 받지 못해서 나쁜 마음을 먹을까 걱정이 됐는지 오빠는 시부모님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대요. 개인 파산과 채무 정리에 대해 조언을 들었다고 하네요. 역시 경찰관이라니까? 경찰은 힘든 시민들을 평등히 도와줘야 하잖아. 그렇게 벼랑 끝에 몰려봤자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을 게 없으니까 피해 보상금은 톡톡히 받아내야 되잖아. 오빠 말을 듣고 아차 싶었어요. 그러다 야반도주라도 하면 본전도 못 찾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저도 반성했어요. 전에 인사 갔을 때 형님이 막대 먹은 사람인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누나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게 잘못이었죠. 앞으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는 이번 실수를 솔직히 말하고 상대 가족에게 문제 없는지 철저히 확인할 거예요. 참고로 그 드레스는 형님이 입었던 걸 또 입기는 싫어서 패션과 학생들에게 기부했어요. 잘 만들어진 옷이라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기뻐했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갑자기 오빠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야, 유이야! 왜? 그게 저번에 상사가 맞선을 시켜줬는데. 뭐? 오빠 41잖아.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아니, 난 일이 바빴던 것뿐이야. 거기다 돌싱 여동생이 걱정됐거든. 나는 신경 쓰지 마, 오빠. 어떤 사람인데? 나보다 5살 어린 36살이야. 대화를 나눠보니까 차분하고 참한 느낌이었어. 근데 내가 여자랑 얘기해본 게 전 여친 이후로 처음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단 소리구나? 면목 없다. 괜찮아. 그때 은혜를 갚을 기회가 온 거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빠의 행복을 도와줄게. 듬직하다 내 동생. 고마워. 저는 당분간은 결혼 생각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그때 절 도와줬던 오빠를 위해 사랑의 큐피트가 되어주기로 했답니다. 내 이름은 콘도 세이지. 대기업인 고미카도 인터내셔널에 다니는 28살의 회사원이다. 월급은 동세대 사람들에 비해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회사에서 출세기류를 타고 있고 상사들로부터 기대도 한 몸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장차 중역이 될 제목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듯? 이런 내가 부럽다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 나는 힘든 환경에서 자랐다. 내가 살던 집은 동네에서 가장 낡은 아파트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서 나를 키우셨다. 엄마도 몸이 약한 편이었는데 그런 자기 몸은 돌보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런 엄마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나도 공부할 시간을 쪼개서 편의점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동아리 활동을 할 시간도 없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지 못했다. 너 알바 시간 너무 길지 않니? 좀 줄이지 그래. 친구들하고 어울릴 시간도 없이 알바에 공부만 하는 게 안타깝다.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는 없니? 엄마, 나는 대신 사회 경험을 일찍 쌓고 있잖아. 그리고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래도 엄마야말로 무리하지 마. 이젠 나이도 많잖아.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엄마는 아직도 팔팔하거든? 그렇게 팔팔하면 나가서 남친을 찾아보던가 그럼. 너 엄마를 아주 가지고 놀아라. 어? 엄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는 항상 웃었고 행복했었다.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 결과 대입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명 대학에 당당하게 입학했고 지금 다니고 있는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 드디어 엄마를 편히 모실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 첫 월급 받으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어? 글쎄. 엄마, 미안. 몸이 안 좋아. 수면 부족인가? 엄마! 엄마! 응급차에 바로 실려갔지만 엄마를 살릴 수 없었다. 엄마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던 것이다. 나를 지탱해주던 중심점을 잃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다. 하지만 회사 일은 그런 나와는 상관없이 기계처럼 돌아갔고 그땐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차라리 바쁘게 지냈던 게 다행이었다 싶을 때도 있다. 만약 이 다음에 내 가족이 생긴다면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묵묵히 노력한 결과 간부 후보 사원으로 평가받는 결과로 보상받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인연을 만나 결혼을 했다. 아내의 이름은 케이코. 케이코에게 프로포즈할 때 나는 평생 고생시키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다. 미안, 오늘도 늦게까지 잔업했어. 어쩌겠어. 출세 코스를 달리는 중인데 남들보다 바쁜 건 당연하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가 보란듯이 더 출세해서 자기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한테 남부럽지 않게 좋은 환경 만들어줄게. 나 믿고 조금만 더 참아줘. 자기, 우물가에서 숭늉 찾겠다. 나 아직 임신도 안 했어. 뭐 그렇긴 한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지. 알았어. 난 믿고 기다리면 돼? 응, 나만 믿어. 케이코는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나에게 불평불만 한 번 없이 항상 응원해주는 아내였다. 나는 그런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들이 그래도 가끔 와이프한테 점수도 따야지 하는 성화에 평소보다 훨씬 빨리 집에 들어가게 됐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케이코에게 서프라이즈를 할 생각으로 집 근처 백화점에 들러 케이크와 고급 와인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케이코가 좋아해 주려나? 나왔어 케이코! 어디 있어? 평소보다 힘있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케이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네? 케이코! 케이코! 침실로 들어가니 케이코의 외출복이 침대 위에 마구잡이로 나와 있었다. 집에서 혼자 패션쇼를 하고 놀았나? 케이코가 보낸 문자를 못 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대체 어딜 간 거야? 문자라도 보내볼까
잠깐 고민을 하는 사이 화려한 복장을 한 케이코가 돌아왔다. 내가 집에 있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는 눈치였다. 자기야! 왔어.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그게 친구가 고딩 때 동창끼리 모이기로 했다고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그냥 갈 수는 없고 해서 화장품이라도 살까 하고 쇼핑 갔다 왔어. 그렇게 차림에 신경 써야 되는 자리야? 그럼 그날 내 의상에 맞는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난 그쪽은 잘 몰라서. 배고프지? 내가 금방 저녁 차릴게. 부자연스러운 말투며 행동이 신경 쓰인 건 사실이지만 설마 내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아닐 거라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건 모두 아내를 위해서고 아내도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으니까. 한순간 떠오르는 의심을 세차게 떨쳐내고 그날 저녁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겨우 3일 후 그런 나를 바닥에 내리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 아내는 지난번에 말했던 모임에 가고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혼자 있는 반찬을 안주 삼아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다. 그때 아내에게서 라인이 왔고 나는 집에 온다는 연락이려니 하고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내가 말했었지? 우리 달링 완전 혼남이라고. 봐봐. 내용을 보고 케이코가 엄청 취해 있다는 걸 알았다. 친구한테 보내려던 걸 나한테 잘못 보낸 걸 테고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역시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만약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친구한테 내 자랑을 하진 않을 테니까 잠깐이지만 괜한 의심을 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사진을 보내려나? 내심 기대가 됐다. 나는 일단 어떤 사진을 보낼지 기다렸다. 잘못 보냈어. 나 남편이야. 그 말은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하지만 사진 속 남자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내가 아니었다. 누구야? 이 남자 누구야? 나는 반사적으로 친구인 척하고 답장을 보냈다. 달링이 남편이 아닌가 봐? 뭐라니? 우리 남편은 요즘 너무 바빠서 부부관계도 한 달 이상 없다. 속궁합도 사실 안 맞아. 그렇구나. 난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이게 또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거든. 무슨 타이밍? 남편이 너무 바빠서 서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이런 분위기를 연출해야 마무리가 깔끔할 거 아니니. 하지만 그건 케이코를 위해서 남편이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 아닐까? 난 그런 부탁한 적 없어. 그리고 비교도 안 되게 킹왕짱 잘 나가는 남자 잡았거든. 남편은 뭔 놈의 남편? 생각해보니 최근 들어 아내와 잠자리가 뜸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관계를 거부한 건 아내였지 내가 아니다. 아까 사진으로 본 불륜남은 댄디하면서도 섹시한 느낌에 옷이며 시계며 차림새가 꽤나 럭셔리했다. 돈이 많은 사람이란 느낌이 물씬 풍겼다. 아내와 연상의 남자의 빼박 불륜 증거들, 방금 전까지 먹었던 음식에서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늦은 시간 케이코는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듯 잔뜩 취해서 들어왔다. 솔직히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는 걸 오늘 일로 깨달았다. 증거인멸을 위해 아내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고 내 핸드폰에만 증거를 남겨뒀다. 다음 날도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메시지 화면을 확인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아마 그날 술이 너무 취한 탓에 자기가 누구한테 뭘 보냈는지도 기억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미련 없이 이혼을 결심했다. 메시지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생각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했다. 아내가 쏠 약속이 있을 때를 노려서 뒤를 밟은 결과 예상대로 결정적인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증거 사진을 확보했다. 흥신소 조사에 의하면 불륜 상대는 모로보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제법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었다.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10살 된 딸아이까지 있다고 했다. 갈수록 놀라운 일이었다.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남편 있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 둘 다 상종 못할 인간인 게 틀림없다. 실상을 알수록 이혼에 대한 의지가 굳어져 갔다. 결정적인 증거를 얻은 나는 그날 즉시 아내에게 증거를 보여줬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나의 순진한 착각에 불과했다. 아내의 부드러운 표정은 돌변했고 역으로 멸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나를 냉소적으로 바라봤다. 뭘 물어? 본 그대로지. 뭘 잘못했다고 큰 소리야. 네가 한 짓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인 줄이나 알아? 그 정도 분별력도 없어? 뭐래니 정말?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해봐야 기껏 연봉 600만 원밖에 못 받는 주제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장래를 생각하면서 노력 중인 거 몰라? 그리고 내 나이 또래에 비하면 적은 수입도 아니야.
난 그걸로 만족 못해. 이세도 원했는데 너랑은 궁합도 잘 안 맞잖아. 돈도 없고 남자 구실도 못하고. 너 말 가려서 해. 아이 문제는 네가 잠자리 거부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난 네 자식 낳고 싶은 마음 사라진 지 이미 오래야. 서로 죽도록 물고 뜯으며 생채기만 낼 뿐 아내는 죽어도 사과하지 않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렸다. 이대로 시간을 끌어봐야 결말이 날 것 같지 않았다. 불륜남한테도 사실관계 따져 물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고 싶으면 그러던가. 어디 마음대로 해봐. 변호사를 통해서 불륜 상대에게 연락을 했고 며칠 후 불륜남의 와이프도 동석을 하고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입장 정리를 하기로 했다. 불륜남의 아내는 미인이었고 10살짜리 딸이 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 남편이 큰 잘못을 범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부인이 아닌데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불륜 당사자 둘은 딱 달라붙어 앉아서 여보란 듯이 애정 행각을 벌였고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었다. 우리는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으니까 얼른 끝내지 좀. 내 말이 누가 바람 피우고 싶게 하래? 매력 없는 게 죄지.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는 피해자야. 됐고 빨리 끝내기나 해. 그 순간 나도 더 이상 용서도 관용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 장의 서류를 두 사람 앞에 던졌다. 이게 뭐야? 두 사람한테 청구할 위자료야. 헐, 이걸 왜 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네. 바람 피우게 만든 사람이 잘못이지. 그 논리를 계속 밀어붙일 거면 법정에서 따져보던가. 제 아무리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도 니들이 이길 승산은 없다는 것만 알아둬. 나도 이혼하고 싶어요. 앞으로 딸아이하고 만날 생각은 접어야 될 거예요. 당신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그만둘 거고요. 와, 박수! 내가 박수 쳐줄 테니까 얼른 떠나. 제발. 나는 여기 우리 영한 허니하고 재미나게 살 거니까. 저 여자분이 격리 일을 할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헐, 이 아줌마가 정말 전업주부 무시해 지금? 내가 동계산도 못할 것 같아 보여? 그러세요. 그럼 난 이만. 더 이상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가치를 못 느낀 나와 상대쪽 부인은 나머지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통지하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상대쪽 아내분이 말을 걸어왔다. 그동안 힘들게 해드린 점 남편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라면 저도 죄송합니다. 아내 때문에 상처받으신 점.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인은 저런 남자한테는 너무 아까우신 분 같네요. 그러게요. 컨도우 씨 같은 분이 남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인처럼 차분하고 성숙한 분이 아내였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이대로 헤어지는 게 어쩐지 아쉬운 기분이 들었지만 조심해서 들어가라는 말을 하고 돌아섰다. 그 뒤로도 아내분과는 위자료 청구 문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변호사가 유능하게 처리해준 덕분에 두 사람에 각각 200만 원씩 받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결정에 불만을 품은 불륜 커플은 나와 부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지금 이거 우리 두 사람인 거 맞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이것들이 정말... 불륜 커플은 위자료에 대한 보복으로 SNS에서 나와 세이나 씨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중상을 해댔다. 그 중에는 우리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한 콜라주까지 올라와 있었고 우리는 게시물 삭제를 하느라 노이로즈에 걸렸다. 게시물은 매번 비활동자의 어카운트를 이용했는데 게시물과 악플을 삭제하면 바로 어카운트를 탈퇴해버렸다. 좀처럼 범인의 꼬리를 잡기가 힘들었지만 그 두 사람이 범인이라는 건 틀림없었다. 변호사도 익명성이 높은 SNS 게시물을 두고 고소를 하는 것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위자료로 받은 돈을 자금으로 해서 조사를 의뢰하고 증거를 착실하게 모아갔다. 이대로 물러서면 우리를 개무시한 그 인간들한테 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유력한 증거를 찾는 데는 장장 1년이나 되는 시간이 소요됐다. 그 무렵 그 인간들의 동정에 변화가 생겼다. 지금까지 끝도 없이 올라오던 게시물들이 어느 순간 한 개도 올라오지 않고 멈춰버렸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 그리고 그 무렵 케이코한테서 연락이 왔다. 자기야 미안해. 내가 어리석었어. 너를 두고 한눈을 팔다니 내가 너무 바보였어.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제발 부탁이야. 우리 다시 시작해. 이제 와서 뭐래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못 살겠어. 정말 너무 끔찍해. 매일. 돈 세는 일 자신 있다고 큰 소리 땅땅 치지 않았나? 처음엔 쉬울 줄 알았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은지 끝이 없어. 그게 다가 아니야.
전 부인이 했던 일이라면 스케줄 관리에 인사 관리까지 전부 나보고 하라는데 돌겠어. 돈으로 남자를 고르는 너 같은 애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해낼 능력이 안 되는 건 당연하겠지. 내가 무능한 게 아니라 전 부인이 소처럼 일한 거지. 시끄러워! 내 아내를 함부로 말하지 마! 아내라니 무슨 소리야? 아내가 아내지 뭐긴 뭐야. 니들 둘이 우리를 계속 괴롭혔잖아. 그 문제로 같이 싸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랑은 차원이 다르게 고상하고 자립심도 강한 아주 멋진 여자야. 니들 덕분에 아내와 가까워졌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나? 그래, 고맙다 진심으로. 그 여자 나이도 많잖아. 애까지 딸렸고. 내 아내가 얼마나 멋진 여자인지 나이 따위는 전혀 걸림돌이 안 돼. 지금 내 아이를 임신 중이고. 뭐? 네 애를 가졌어? 너도 아이 갖고 싶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애는 있고 네 말대로면 남자 구실 잘하는 사람일 테니까 벌써 한 명 정도는 낳고도 남지 않나? 모르는 소리 마. 그 인간 무정자증이래. 뭔 소리야. 멀쩡한 친구로 딸이 있는데? 생활이 개차반에 고령까지 겹쳐서 안 된단 말이야. 난 이러다 임신도 못 해보게 생겼어. 노력해보자고 해도 필요 없다면서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딴 여자가 있는 게 분명해.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 인과응보라고 하지 아마? 그러지 마. 나 좀 살려줘. 너 진짜 그 늙은 여자가 좋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역겨운 소리 그만 집어치우고 뭐 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그러지 마. 그 후로 케이코한테 오는 연락은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사실 불륜남의 회사 사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케이코가 일을 너무 못해서 손발도 안 맞고 업무도 제대로 안 굴러가게 되자 불륜남이 전처인 세이나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 당신이었나 봐.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보이콧이라도 해서 혼을 내줄 걸 그랬나 봐. 그러게 아깝네. 아무튼 포기가 안 되는 인간들인 건지 뭔지 이틀 후 불륜 커플에서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다. 그것도 자기들끼리 싸워가면서. 야, 이 뻥쟁이야. 너랑 같이 살면 꽃길만 걷게 해준다면서 이게 꽃길이야? 그게 왜 내 탓이야. 네가 이렇게 멍청한 여잔 줄 누가 알았어. 속은 건 나야. 이 쓸모없는 인간아. 누구더러 쓸모없대? 개차반으로 살다가 이제 애도 못 만드는 주제?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옆집 사람들한테 항의 들어오니까 부부싸움은 딴 데 가서 해. 자기야, 나 이딴 남자 필요 없어. 나 이제 자기한테 정말 잘할게. 우리 다시 시작해. 저딴 늙은 아줌마를 어디 나한테 비교해? 안 그래? 닥쳐! 네 주제를 알아! 세이나, 너도 저런 능력 없는 남자한테 이제 지쳤잖아. 그지? 이제 원래 우리 자리로 돌아가자. 회사도 당신이 꼭 필요해. 그때 자기 친아빠가 난리치는 소리를 들은 딸아이가 뚜벅뚜벅 현관 앞까지 걸어왔다. 엄마, 아빠, 이 사람들 누구야? 고토미! 아유, 오랜만이다. 아빠야, 아빠. 불륜남은 과장되게 아빠가 왔다며 필사적으로 어필했다. 하지만 딸아이는 그 모습을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다. 이 아저씨 누구야? 고토미! 아빠야, 아빠. 너 벌써 아빠 까먹었어? 아니지? 딴 여자나 만나고 다니면서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아빠가 아니야. 우리 아빠 이름은 세이지야. 오늘은 엄마랑 아빠랑 쇼핑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만 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단호한 태도에 불륜남은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고토미, 아빠 기분 너무 좋다. 고마워. 그럼 우리 딸 예쁜 옷 사러 나가볼까? 와, 신난다. 케이코도 내 태도를 보고 기대를 접었는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두 사람을 향해 나는 따끔하게 쐐기를 받기로 했다. 아참, 그 사진이랑 동영상들 말이야. 모니로버시 씨, 당신 회사 컴퓨터에서 게시물을 올린 증거를 찾았거든.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증거라니? 어떻게? 조사 비용도 같이 청구할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건 안 돼! 그러면 우리 회사는 망해! 안 돼! 그게 아니어도 어차피 세이나가 없는 당신 회사는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은 게 아닌가? 포기해 그냥. 자기야, 난 안 했어. 글쎄, 네가 아니면 찍을 수 없는 사진도 있던데 그 사진은 어떻게 유출된 거냐? 그건 남의 명예나 기분은 생각해 본 적도 없지? 뒷감당도 생각 좀 하고 살아. 죗값은 치르게 돼 있어. 전의를 상실한 두 사람은 넋이 나간 얼굴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휘청거리며 걸어나갔다. 반년 후 변호사를 통해 들은 말로는 불륜남은 우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다수의 계약과 관련된 위약금 등등 적자를 메꾸기 위해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으려고 또 빌리고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결국 회사는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재산의 대부분을 처분해야 했으며 종업원은 달랑 케이코 한 명만 남았다고 한다. 듣자 하니 불륜 남은 케이코와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혼을 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케이코는 죽어도 못한다고 버티면서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다고 한다. 재산을 다 날린 남자와 그 남자 등에 악착같이 빨대를 꽂는 여자, 상상만으로도 지옥이다. 한편 우리는 손해배상으로 받은 위자료로 인테리어를 새로 싹 고쳤다. 가장 기쁜 일은 세이나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가족이 한 명 더 늘었다는 것이다. 나를 친아빠처럼 여겨주는 코토미도 동생이 태어났다고 무척 좋아한다. 언제까지고 지금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물론 전처의 불륜과 SNS의 비방 중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아들, 새로운 가족과 행복이 넘치는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 지금 내 기분은 최고다. 어떤 면에서 전처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전화위복이 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이코와 모로보시, 그 두 사람은 인생의 씁쓸함을 알려준 존재였다. 그런 모든 날들이 결국은 다 좋았다. 지금 이렇게 행복하니까. 내 이름은 모모세 마나미, 17살의 고등학생이다. 오늘 내가 할 얘기는 나의 첫 남친 때문에 일어난 대박 사건에 관한 것이다. 우선 내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사실 나는 남들보다 특별한 구석이 없어서 재미없는 소개가 될지도 모르겠다. 성적은 중간 정도이고 운동신경은 둔한 편이며 가입한 동아리도 없다. 패션이나 유행에는 관심이 있지만 얼굴도 그저 평범한 축에 속하고 친구는 많지도 적지도 않다. 몰려다니는 친구들도 나처럼 평범해서 화려하지도 촌스럽지도 않은 편이다. 그렇다고 왕따니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도 멀고 학교 생활은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보내고 있다. 평균적이라는 워딩에 가장 적합한 타입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다. 유일한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G컵이라는 가슴 사이즈 정도? 주변에서 부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가슴 크다고 좋을 것도 없고 오히려 징그럽게 생긴 남자들이 자꾸 흘깃거리고 지하철에서 치안을 당한 적도 여러 번이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도 사이즈가 없을 때가 많고 속옷도 상하 세트로 사기가 힘들다. 내 가슴 사이즈에 맞는 속옷은 디자인도 예쁜 게 거의 없다는 게 나의 불만사항이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방해가 돼서 신경이 너무 쓰여서이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일이라면 제발 좀 작아졌으면 좋겠다고 매일 간절하게 기도한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너 절벽 앞에서 그게 할 소리니? 그렇게 화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가슴 큰 여자들은 좋은 게 많잖아. 어쩌고 하는 게 더 열받고 짜증난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왕가슴도 절벽도 가장 부러운 건 표준 사이즈라는 것에 의견 일치. 소모적 말싸움은 종결되지만 이게 뭐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지? 또 사춘기를 지난 나이이다 보니 연애에도 관심이 있다. 하지만 17살이 되기 전까지 남자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또 얘기하는데 가슴 사이즈 때문에 남자들을 반사적으로 피하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 이것도 남친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저기 잠깐 시간 있어? 괜찮아. 왜? 수업이 끝나고 혼자서 집에 가고 있을 때 같은 학년인 후지나미 미키야가 말을 걸어왔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더니 그러더니 너 나 어떻게 생각해? 나랑 사귀지 않을래? 뭐? 난데없이 고백을 받았다. 미키야는 대의원 활동을 같이 하고 있지만 몇 번 말해본 게 전부라서 고백을 받은 게 너무 의외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키야는 우리 학교 테니스부 에이스에 그것도 전국대회 우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유망한 선수라는 거다. 그뿐 아니라 학교에서 유명한 훈남에 성적까지 우수한 결점이라고는 결점이 없다는 것밖에 없는 초대박 인기남. 지금 당장 연예계에 데뷔한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애가 고백을. 당연히 학교에서 미키야를 쟁취하려는 여자애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나한테 예쁘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나한테 고백을 했다. 뭘 그렇게까지 놀라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다. 이런 내가 저런 남자애랑 커플이 된다. 상상한 적도 없었다.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꿈도 꾸지 못했던 존재였으니까. 하지만 나도 좋아. 자그마치 전교 모든 여자애들의 로망인 슈퍼스타 미키야에게 고백을 받는다면 그가 시선을 고정하고 뚫어지게 바라보며 고백을 하는데 대체 누가 거절할 수가 있을까? 나 역시 예외일 수가 없다.
난 평범하니까. 잘 들어갔어? 오늘 고백 받아줘서 고마워. 나 솔직히 너무 의외였어. 너 정말 내가 여친이었으면 좋겠어? 난 진심이야. 사실 너한테 꽤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어. 같이 대의원 활동하면서 보니까 네가 생각도 깊고 배려심도 깊은 아이라는 걸 알고 나서 더 좋아졌어. 나 지금 감동 먹었어. 대신에 우리 사귀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당분간은 우리가 사귄다는 거 다른 애들한테 비밀로 해줄래? 그야 뭐, 근데 왜? 중학교 때 일이긴 한데 그때 내가 사귀었던 애가 다른 애들한테 괴롭힘 당했던 일이 있거든. 왠지 알 것 같다. 너랑 사귄다고 하면 다른 애들이 질투할 거야. 내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가 애들한테 나 때문에 괴롭힘 당할까 봐 걱정돼서. 알았어.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비밀로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사실 미키아 정도의 인기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걱정해주다니. 남친의 배려심에 진심 감동했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첫 번째 남친 탄생. 어쩐지 쑥스럽고 들떠서 감정이 주체가 안 됐지만 이런 행운이 나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아무튼 이 사실은 극비사항인 만큼 데이트는 주로 미키아 집에서 만나서 노는 게 대부분이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모두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아서 집안에서는 거의 우리 둘뿐이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건 매번 비슷했고 그러다 보니 극히 자연스럽게 성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서로를 깊이 알게 돼버렸다. 마나미, 오늘 난 좋았는데 넌 오늘이 첫 경험이라서 걱정했었어. 나는 네가 내 첫 남친이라서 기뻐. 처음이라 겁도 나고 긴장도 됐지만 미키아는 역시 인기남이다 보니 처음도 아닐 거고 내 기분을 잘 알아주고 리드도 잘하고 모든 게 좋았다. 이렇게 빨리 진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미키아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꽉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처음엔 마냥 들뜨고 이렇게 훈남 남친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지만 시간이 좀 지나자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곳은 그 애의 집 아니면 러브호텔로 한정되어 있었고 만나서 관계를 갖고 나면 각자 집으로 가는 게 데이트라는 이름하에 하는 일의 전부였다. 그것도 미키아는 자기가 만족하고 나면 미안한데 부모님 오실 시간이니까 이제 그만 가줄래? 미안, 나 테니스 연습이 있어서 오늘은 그만 헤어지자. 이런 식으로 적당한 이유를 둘러대며 서둘러 헤어졌다. 만나서 헤어지기까지의 시간은 대략 2-3시간 정도. 아무리 둔한 나여도 이게 정상적인 남친, 여친 관계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기 마련이었다. 점점 의심되고 불안한 마음이 커져만 갔는데 어느 날 절친이 나나한테서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들었다. 야, 대박 사건 있는데 들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너 후지남이 미키야 알지? 학교에서 걔 모르면 간첩이지. 글쎄, 걔 다른 학교에 여친 있대. 확실해. 다른 학교? 우리 학교가 아니라? 신상 떴어. 머니로보교 2학년. 이름이 마리나. 내가 아는 건 이게 다야. 진짜?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머니로보 다니는 친구한테서. 나는 아직 못 봤는데 SNS에 둘이 투샷 사진도 올라와 있고 증거 넘친대. 그렇구나. 너도 충격받은 거야? 충격은 무슨, 그렇게 인기 많은 애가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하긴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나나한테 들은 얘기는 빼박 사실인 게 분명했다. SNS에 들어가 보니 마리나라는 여자의 SNS에 두 사람이 다정히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다. 보통 이런 걸 두고 양다리를 걸쳤다고 하고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자면 공식 여친은 마리나이고 나는 그냥 갖고 논 거. 직선적으로 말하면 섹스 파트너로 삼은 거였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나니 그동안 나를 대했던 태도가 전부 이해가 됐다. 혹시 내 가슴이 목적이었을까? 난 그저 욕구를 해소하는 상대에 불과했던 건가? 그렇게 기대했던 첫 남친에게 느끼는 절망감은 생각보다 더 컸다. 너무 충격이 커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뭐라고 따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힘도 나오지 않았다. 지금 느끼는 모욕감, 상실감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래도 다음날 평상시처럼 등교를 했다.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뚜벅뚜벅 맥없이 걷고 있을 때였다. 저기, 네가 마나미니? 우리 학교 교복도 아니고 모르는 여자애가 말을 걸어왔다. 설마! 다시 보니 모른다고는 할 수 없는 애였다. 그 애는 미키아의 공식 여친인 마리나였다. 할 얘기가 있다면서 공원에 가자고 해서 두 말 않고 따라갔다. 속으로
아침 드라마처럼 머리끄덩이라도 잡히는 건가? 너같이 못생긴 게 어디 감히 미키야 근처에 얼씬거리고 난리야. 당장 꺼져. 뭐 이런 흐름? 아침부터 이런 날벼락을 당해야 하나 싶어 등에 식은땀이 났다. 마리나가 한 말을 요약하자면 너 미키야하고 사귀니?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 미키야 일로 나를 찾아온 거였다. 우연히 미키야 라인에서 내가 보낸 메시지를 보게 됐고 그 메시지로 감을 잡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SNS를 타고 와서 나를 알아낸 거고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남의 남친이나 뺏고 그렇게 할 일이 없니? 너 당장 헤어져. 알았어? 나는 이렇게 화낼 기운도 없고 대꾸할 힘도 없어서 걱정 마요. 난 그냥 섹스 파트너에 불과했던 것 같으니까. 난 너처럼 놀러 다니고 같이 사진 찍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대답이라고 하고 있다니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터져버렸다. 내 모습에 당황했는지 마리나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야, 너 울지 마. 울지 말고 진정해. 손수건 쓸래?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기 시작했다. 속마음은 따뜻한 아이인 게 틀림없었다. 나는 감정이 북받쳐서 내 얘기를 계속 털어놓았다. 그동안 줄곧 걔네 집 아니면 호텔만 다녔던 거며 친구가 가르쳐줘서 또 다른 여친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까지. 그러자 마리나는 걔 완전 저질 아니니? 겨우 그런 애를 좋다고 사귄 거였어? 왕 짜증나. 자존심 상해. 마리나, 아까는 잘 알지도 못하고 화부터 내서 미안해. 화는 그 거지 같은 자식한테 내야 되는 건데. 만약 서로 그런 관계를 동의했다면 내가 화낼 자격은 없겠지만 그런 의도로 접근했다는 게 경악스러워. 근데 겉으로는 너한테 고백하고 사귀자고 한 거잖아. 네, 이건 고백받은 날 받았던 라인인데 나는 미키야하고 주고받았던 라인을 보여줬다. 그러자 마리나는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서 마구 화를 냈다. 말도 안 돼. 나쁜 새끼.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아? 양다리 걸친 거 안 들키게 요리저리 머리 굴려가면서 우리 둘 다 속여왔던 거잖아. 그러려고 너한테 주변에 말하지 말라고 한 거야. 진짜 속셈은 널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하려고 한 거고 용서 못해. 처음 비밀로 하라고 했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미안한데 너 관상 보니까 남친 별로 안 사귀어본 것 같고 속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미키야가 첫 남친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열받아. 그 자식 대가리에 뭐가 들은 거야 대체? 억울해서 엉엉 우는 나를 마리나가 다가와서 꼭 안아줬다. 울고 싶은 만큼 실컷 울어. 너하고 난 오늘부터 미키야라는 놈하고 끝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른 아침 등굣길에 미키야와 헤어질 결심을 한 후 우리 사이에 묘한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멋지게 복수 한 판 벌이는 게 어때? 그 자식이 본색을 숨기고 훈남의 왕자 대우받는 꼴을 어떻게 보고만 있어? 피해자가 계속 생길 텐데. 맞아요. 철저히 응징을 해야 돼. 우리는 어느 순간 저질난 미키야를 처절하게 응징하기 위한 2인조 동맹을 결성했다. 지금 집에서 하고 있나 봐. 그래요? 그럼 마리나도 끼고 싶다고 넌지시 말해봐. 지금 라인 보냈거든?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문제 없어요. 마리나처럼 예쁜 여친을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 답장 왔다. 괜찮아. 어여와 어여. 라는데? 작전 1단계 성공. 집에 가서 뭐 해야 되지? 작정대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동영상 촬영해야죠. 사진 찍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심하면 어떡하지?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벌써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을 테니까. 그래, 그럼 촬영해서 너한테 지면 되는 거지? 응, 그럼 내가 쫙 퍼뜨릴게. 그리고 이런 작전을 세운 지 일주일 후. 이거 진짜야? 미키야가? 혼란 깨네. 걔 테니스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교무실에서 비상회의 열렸대. 아무래도 징계수위 높을 것 같은데? 학교 전체가 미키야에 관한 일로 술렁거렸다. 원래부터 주목받는 존재였지만 이번 일은 결이 다른 일로 화제가 된 터라 더 말이 많았다. 현재 미키야는 벼랑 끝, 아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일 것이다. 역시나 얼굴 표정을 보니 본인도 견디기 힘든 시련인 게 분명했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둘 중 어느 쪽이 될지 판결을 기다리는 초조한 죄수의 표정이 혹시 저렇지 않을까 싶었다. 그리고 오주남이 잠깐 교무실로 와. 네. 드디어 판결을 선고받을 순간이 다가온 것 같았다. 다시 상황을 일주일 전으로 되돌리면 나와 마리나가 라인을 주고받으며 작전을 짰던 내용은 그때 미키야 집에서 한참 벌어지고 있던 술파티에 관한 거였다. 사실 미키야에게는 숨겨둔 비밀이 하나 더 있었는데
중딩 때 친구들을 정기적으로 집으로 불러서 술을 마시고 노는 취미가 있었다. 나는 미키아에게 얼핏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때는 그저 의외로 불량기도 좀 있구나 정도로 여기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마리나와 동맹을 맺고 난 후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바로 이 술 파티였다. 이걸 증거로 잡기만 하면 하는 생각에 마리나가 현장으로 잠입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은 분위기를 띄우면서 술파티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마리나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얼굴이나 목소리도 들어가지 않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힘들게 영상을 건졌다.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나는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어카운트로 동영상을 올렸고 나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었다. 얘들아 이거 봐봐. 우연히 발견했는데 진짜 대박이야. 오늘 기분 죽인다. 나 취한 것 같아. 달리자. 이거 미키야 맞아? 어디서 이렇게 우연히 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면서 동영상을 보여줬다. 학교에서 나와 미키야가 사귄 사실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다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애들은 없었다. 작전대로 순식간에 동영상은 전교생에게 퍼져나갔다. 마지막엔 선생님들도 다 알게 되었고 미키야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만약 술을 마신 게 들통난 정도라면 학교를 대표하는 인물인 미키야에게 가볍게 주의를 주고 끝내고 묻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전교생이 모르는 애가 없었고 동영상이 인근 학교까지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 없었다. 결정적으로 학부형들까지 다 알게 되고 학교로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에 이르자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학교 측도 인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이상 모두가 납득할 만한 징계가 필요했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학내 누구도 그 결정에 불만을 품은 사람도 없었다. 또 미키야와 같이 술을 마셨던 애들도 보기 좋게 정학 내지 퇴학 처분을 당했다. 결론적으로 술파티는 멤버 전원 퇴학 잔치로 마무리를 맺었다는 이야기. 학교에서는 퇴학을, 집에서는 부모님께 설교를, 화가 난 미키야 부모님은 당분간 외출 금지, 핸드폰 몰수에 강경 조치를 하셨고 준비되는 대로 문제 학생의 갱생을 교육 방침으로 내세운 어디 산속에 있는 기숙학교로 편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마리나가 미키야를 보러 집에 갔다 왔기 때문이다. 그 동영상 네가 범인이지?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어? 너 내 여친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몰라? 그거야 양다리나 걸치는 저질 양아치한테 그의 응당한 벌을 내리기 위해서지. 뭐래니?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여친이 나 말고 한 명 더 있잖아. 마남이라고. 그렇게 착한 애한테 네가 한 짓은 이 정도로도 용서가 안 돼. 네가 걔를 어떻게 알아? 넌 네가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게 문제야. 마나미를 만나러 직접 학교 근처로 찾아갔고 맞짱까지 뜨려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정말 경악스럽더라. 너 같은 쓰레기를 남친이라고. 어이상실. 그래서 맞짱 뜰 타깃을 바꾸기로 했어. 너의 첫 번째 죄는 사기죄야. 그렇게 착한 애한테 고백하고 사귀자고 해놓고 이용만 했어. 그러면서 남들한테 날 여친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니? 쓰레기 같은 놈아! 마리나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 대신해줬기 때문에 속이 후련해졌다. 지금 마리나가 마키한테 퍼붓는 건 미리 전화를 연결해두었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마리나는 만약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나라는 게 들통이 나면 미키야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면서 차라리 자기가 나서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겠다고 먼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든든한 백이 생길 줄이야. 이렇게 좋은 애를 두고 왜 헛짓거리를 하고 다녔을까? 잘 만났으면 본인도 우리도 아무도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나 학교에서 퇴학당했어. 나 이제 산속에 있는 거지 같은 학교에 갇혀서 살아야 돼. 알아? 넌 정말 좋은 부모님을 뒀구나. 갱생의 기회를 다 열어주시고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도록 해. 내가 무슨 죽을 죄라도 줬어? 술은 나만 마시냐고. 다른 애들도 다 마셔. 나만 억울하게 들킨 거라고. 너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더 큰 사고치고도 남을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학교에서 집에서 모든 게 다 완벽했어. 너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너랑 술파티 같이 간 친구 중에 한 명 지금쯤 경찰에 잡혀갔을 거야. 뭐라고? 각성제 복용했다던데 너네들 소변검사 받았지? 너도? 설마? 어떤 학교 운동부에서 각성제 흡입한 게 들통나서 발칵 뒤집혔대. 그래서 다른 학교랑 우리 학교 운동부도 일괄 조사를 받게 된 거고
만약에 너 취한 상태에서 친구한테 약 받은 거면 어떻게 되겠니? 정말 기억나는 거 없어? 난 잠깐 상상한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던데. 솔직히 너 술 마시는 거 못마땅했고 몇 번이나 말렸었어. 학교에서 알게 되면 정학 아님 퇴학이라고. 그때마다 난 괜찮아. 선생님들이 예뻐하시니까. 내 편 들어줄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서 들은 척도 안 했어. 나 사실 너랑 사귀는 거 많이 고민됐었어. 네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팔 것 같은 예감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마리나! 마약이라니. 마리나가 하는 말은 충격 이상의 충격이었다. 도저히 무슨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단순한 탈선이 아니라 그 정도면 범죄인데? 고등학생 신분으로 그런 짓을 하다니.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너무 충격이었다. 그리고 만약 미키아가 각성제를 복용했다면 나나 마리나한테도 그런 악마의 손길이 뻗쳤을지도 모른다. 충격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한 얘기를 들으며 이런 얘기를 미키아 앞에서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다니 마리나가 새삼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난 너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하고 마나미를 배신하고 모욕감을 안겼고 상처를 줬어.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야. 산속이든 어디든 제발 새 사람이 돼서 나와라.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띄는 곳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마리나와 미키아의 대화는 끝이 났다. 나는 마리나와 공원에서 만났고 다시 한번 서로를 안아줬다. 그때 마리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마리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나라면 하고 싶은 말을 반도 못했을 텐데. 아니야. 네가 듣고 있으니까 나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었어. 그래도 미키야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벌은 충분히 내렸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 이러지 말고 자축 파티 안 할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콜, 나는 디럭스 스트로베리 파르페. 나는 그럼 디럭스 바나나 파르페. 너 근데 말투 반말로 통일 좀 해라. 동갑끼리 웬 존데? 우린 한편이잖아. 그래? 나는 미키아에게 속았고 그 사실은 깊은 상처로 남았다. 하지만 대신에 언제나 함께이고픈 베프를 얻게 되었다. 마리나와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줄곧 친하게 지내고 있다. 마리나는 조금 있으면 멋진 남친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고 현재 행복 절정에 있다. 나는 결혼식에서 친구 축사를 맡게 됐는데 지금부터 너무 떨려서 잠이 다 안 올 지경이다. 나 실감이 안 나. 정말 결혼하는 거 맞아? 남자들도 눈이 있는데 세젤리의 마리나를 누가 그냥 두겠어? 헐, 스타일은 네가 더 좋은 거 알지? 너 내 가슴 놀리는 거야? 아니야. 난 소원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너한테서 남녀 상열지사 얘기를 들어보는 거야. 내가 요즘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중이라 남녀 상열지사는 당분간 잊어줘. 우리 신랑 친구들 솔로 엄청 많거든? 맘에 드는 사람 있으면 찍어서 나한테 말해? 알았어. 기대된다. 유머 감각에 배려심 많고 예쁜 나의 베프 마리나. 나는 아직 남친도 결혼도 생각이 없지만 마리나와의 우정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 이름은 크로사와 마나미, 27의 전업주부이다. 오늘은 처음 시작은 이웃 주민과의 사소한 트러블이었지만 결국 사소한 일로 끝나지 못한 대박 사건에 대해 얘기해볼까 한다. 나와 동갑내기 남편 토미오는 결혼한 지 반년 정도 됐고 남편이 최근에 직장을 새로 옮겼다. 새로 옮긴 직장은 사원용 아파트가 있었고 잘 됐다 싶어서 얼마 전에 사원용 아파트로 이사도 새로 했다. 이사를 마치고 당일날에 바로 옆집 사람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옆집에서 나온 사람은 여자였고 이름은 와카미야 에리카 씨. 나이는 얼핏 보기에는 나하고 비슷해 보였다.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그녀의 남편은 우리 남편의 직속 상사였다. 만약 옆집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회사에서 남편이 곤란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의식적으로 사소한 것도 조심조심하며 지냈다. 몇 번 얘기를 나눠보니 에리카 씨는 시원시원하고 얘기하기 편한 사람이었다. 나이도 나보다 2살 위로 예상대로 비슷한 나이대라 금방 가까워졌다. 우리는 집 앞에서 마주할 때마다 수다를 떨 정도로 편한 사이가 되었다. 에리카 씨는 사원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단지 내에 아는 사람도 제법 많이 있었다. 그런 에리카 씨를 통해서 사람들과 인사도 많이 할 수 있었다. 오며 가며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새 집과 새 환경에 익숙해져 갔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고 여러 사람과 알고 지내면서 이곳 생활에 적응도 잘 되고 즐거움도 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리카 씨로부터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았다.
다른 게 아니고 사택 부인들끼리 모여서 티타임 갖기로 했는데 마나미 씨도 참가하는 거 어떨까 해서. 물론 흔쾌히 가겠다고 대답했다. 나, 에리카 씨 외에 4-5명 정도 사람이 더 있었고 가까운 카페에 모여서 차를 마셨다. 한 3시간 정도 그 자리에 앉아서 커피 케이크를 먹으며 얘기를 나눴고 나오면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더치페이를 하기로 얘기가 됐었지만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갑이 안 보이네? 가방을 마구 뒤지던 에리카 씨가 지갑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있잖아. 아무래도 내가 지갑을 두고 나왔나 봐. 너무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그때는 나도 깊게 따지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네, 그러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의외로 덜렁거리는 타입이구나.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 일이 있고 몇 주 후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에리카 씨와 마주쳤지만 어쩐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지난번 카페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깜빡한 걸 수도 있지만 그때 모임 말고도 어쩌다 둘이서만 카페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현금이 없다면서 나한테 꺼달라고 하는 것이다. 2번이나 연속으로 그랬으면서 도무지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했다. 금액만 놓고 보면 그리 대단한 액수는 아니지만 단지 액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내가 먼저 독촉을 하기도 껄끄럽고 돈 빌려주고 갚으라는 말도 못한다는 게 답답하고 기분도 안 좋았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끝내기로 했다. 큰 돈도 아닌데 감정 상해봐야 좋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털어버리고 집에서 여유 있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같은 사택에 사는 다케마츠 씨한테서 라인이 왔다. 저기 지금 시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자기한테 물어보려고. 지난번에 우리 카페에서 모임했을 때 에리카 씨 돈을 자기가 대신 냈잖아. 그치? 네, 그랬어요. 오지랖 떤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 돈 돌려받았어? 아니요, 까먹은 것 같더라고요. 내 예상이 맞았네. 네? 그럼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다들 경험 있지. 지난번처럼 다 같이 모여서 차 마신 거는 처음 하는 이벤트였는데 아, 네. 처음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에리카 씨하고 둘이서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런 적은 있거든?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매번 그랬다고요? 나도 처음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난번 모임 때 마나미 씨한테 대신 내달라고 하는 거 보고 나서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랬나 싶어서 내가 가볍게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다들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 예외 없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낼 돈도 절대 안 내는 게 문제지. 그럼 내 돈도 까먹은 게 아니라 아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없던 일로 하겠지. 그렇다고 갚으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아. 네, 그럴게요. 남편은 젊고 엘리트고 출세도 빠른 사람인데 에리카 씨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부러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케마츠 씨 얘기는 충분히 신빙성이 느껴졌고 그렇게 생각한 근거도 있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 연휴에 남편과 같이 친정에 다녀왔는데 그때 일부러 에리카 씨 주려고 토산펌을 사와서 선물했다. 하지만 며칠 후 에리카 씨는 남편과 여행을 다녀오면서 나한테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다. 꼭 답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분 문제니까. 다른 예를 들자면 내가 에리카 씨를 집으로 불러서 다과를 대접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에리카 씨가 나더러 집에 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거듭 말하지만 뭘 기대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일로 남의 흉을 보면 오히려 내가 속 좁게 느껴져서 더 짜증이 나지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이 쌓이고 남편한테라도 불만을 쏟아놔야 속이 풀릴 것 같았다. 대충 그렇다네. 기분이 진짜 별로야. 이용당하는 것 같고 그 돈은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쳐도 기분 별로야. 내가 속 좁은 사람 같잖아. 안 그래?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겠다. 미안, 일하는 중일 텐데 근데 너무 답답해서 그냥 담아둘 수가 없었어. 지금 점심시간이야. 괜찮아. 자기 말 들어보니까 옆집 사모님 짠순이의 민폐네. 사이다 발언 날려주네. 내가 애써 그 표현을 피했지만 돌려 말할 게 뭐가 있어. 캐릭터가 그런데. 그렇긴 해. 근데 남편분은 짠돌이 아니야?
전혀. 오히려 돈을 잘 쓰는 편이지. 얼마 전에 여러 명이서 술 마시러 갔는데 그분이 다 냈어. 가끔 점심 먹으러 부하들하고 같이 나가면 점심도 잘 사주셔. 되게 의외다. 회사에서 능력도 있고 그렇다고 잘난 척하는 것도 없고 괜찮은 상사를 만나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야. 근데 부인은 완전 짠순이의 민폐. 남편이 돈을 잘 쓰니까 자기가 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나? 글쎄. 근데 옆집 남편분은 특별히 돈 들어가는 취미 생활이 있는 것 같지도 않던데? 술자리에서도 항상 먼저 일어나는 편이고 술자리에서 부인 자랑도 엄청 하고 완전 애처가던데? 자기 말대로면 옆집 남편분은 사람 너무 괜찮네. 그래, 진짜 괜찮다니까?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다 평판이 좋아. 남편분이 좋으면 뭐해? 난 부인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아.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하러 만나? 적당히 안전거리 유지하는 게 어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에리카 씨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이 점점 쌓여갔다. 다른 사람들과 모이면 에리카 씨에 대해 불만 토론장이 되기도 하고 나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는 싫다며 에리카 씨하고 엮이지 않으려고 했고 점차 그녀 주변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 언제부턴가 암묵적으로 다 같이 모임을 가질 때도 에리카 씨한테는 아무도 연락을 안 했다. 안 됐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그녀를 부르면 누군가 대신 돈을 내주고 절대 못 돌려받을 테니까. 에리카 씨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챘겠지. 점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색하달까? 어딘가 쓸쓸해 보인다고 할까? 그건 그거대로 또 마음이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하고 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꽤 늦은 시간이라 이 시간에 대체 누구지? 하고 봤더니 에리카 씨! 문 앞에 에리카 씨가 있었고 그녀의 눈은 초점이 풀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무슨 일이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있던 에리카 씨. 우리는 일단 에리카 씨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의자에 앉힌 뒤 따뜻한 차를 내왔다. 그때까지 아무 말이 없던 그녀가 크게 한숨을 쉬더니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했다. 혹시 우리가 자기만 따돌린 걸 알고 이러나 싶고 그게 이렇게 서럽게 울리는가 싶기도 하고. 부탁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울면서 머리까지 숙이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내 이름은 와카미야 에리카. 29의 전업주부이다. 8살 위인 남편 H는 회사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고 우리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원 아파트에 살고 있다. 친정 부모님은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경영하고 있고 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이다. 대단히 부유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지만 중산층 정도 수준의 큰 어려움 없이 자랐다고 생각한다. 남편 H와 만난 것은 내가 대학생일 때였다. H는 그때 이미 지금 다니는 회사 직원이었고 부품 주문 문제로 아버지 공장에 직접 온 적이 있었다. 그렇게 공장에서 우연히 처음 만났다. 아버지가 중간에서 우리를 소개해준 셈이다. 그 후로 H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그때 그 사람은 여유 있고 매너도 좋고 성격도 좋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대학 재학 중에 프로포즈를 받았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렸다. 아버지 회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일이라 가족 모두 우리 결혼에 대찬성이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 경험이 없는 햇병아리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의 시작이기도 했다. 자기야, 내 핸드폰 혹시 못 봤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지금 노트북으로 연락하고 있어. 미안, 내가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거실에 있는 상자 한번 열어봐. 이건 스마트폰이잖아, 최신형. 그건 네 거야. 어제 내가 샀어. 나랑 똑같은 걸로. 고마워. 뭘 이런 걸 다. 근데 내가 지금 찾는 건 전에 쓰던 게 안 보여서. 그거 내가 처분했어. 처분이라니? 버렸단 거야? 왜? 뭐 문제 있어? 그거 엄청 오래된 기종이던데? 그렇긴 한데 새 기종으로 바꿀 때 백업도 해야 되는데? 꼭 남겨둬야 할 거라도 있어? 옛날 건데? 연락처랑 사진 같은 건 어떡해? 사진은 내 폴더에 전송해뒀고 연락처는 이제 필요 없지 않나? 뭘 놀래? 넌 이제 내 와이프잖아. 그럼 과거에 알던 인간관계는 정리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래니 정말? 자기나 관리해? 은근히 무섭네. 무서워? 뭐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어?
내 말이 뭐가 틀렸어? 결혼했으니까 당연하지. 너야말로 괜한 꼬투리 잡지 마. 그건 그렇고 지금 밖에 나왔어? 핸드폰 케이스나 새로 살까 하고.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핸드폰에 GPS 내장해놨거든. H는 결혼을 하고 나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었고 병적으로 집착하고 속박하고 간섭했다. 핸드폰에 GPS를 내장해놓고 내가 가는 곳을 수시로 위치 추적하면서 감시했다. 그뿐 아니라 저녁 6시 이후에는 외출을 금지했고 당연히 친구를 만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집 밖을 나서면 곧바로 전화를 걸어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남편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마침내 돈도 카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식비나 공과금 같은 건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얘기해야 했고 영수증을 보여주고 체크를 했기 때문에 비상금도 챙길 수가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남편 동행 없이는 집에서 나갈 수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지경이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 그런 나한테 유일하게 허락돼 있던 일이 같은 사택에 살고 있는 부인들과의 교류였다. 그것도 낮 시간만 허용됐지만 말이다. 그 시간은 나에게 있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어느 순간부턴가 사라지고 말았다.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만날 때마다 돈 한 번 안 내는 사람하고 누가 계속 만나고 싶을까? 사실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 해도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다. 그런 작은 즐거움마저도 사라져버린 지금 남편에게 최대한 가볍게 부탁을 해봤다. 적은 금액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좀 주면 정말 고맙겠는데 그래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너 남자 생겼냐? 그 남자 선물이라도 사게?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이야. 어디서 허튼 수작이야? 불같이 화를 내더니 폭력을 휘둘렀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에리카 씨가 털어놓았다. 폭력을 당한 건 어제이고 그때는 남편의 사과를 받고 그냥 넘어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다고. H씨는 현재 출장 중이고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생각에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한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우선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다고 에리카 씨에게 사과했다. 속사정을 다 알게 된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고 울면서 사과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녀를 보면서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제3자인 내 입장에서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몰랐다. 일단 에리카 씨에게 물어봤다. 친정에는 도움을 청해보셨어요? 지금으로서는 친정으로 피신을 하고 나머지는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해결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에리카 씨의 친정은 남편들 회사의 하청업체여서 이혼을 하면 거래가 중지될 수도 있고 그럼 피해가 클 거라고 했다. 더구나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H씨의 아버지가 같은 회사 중역으로 있고 따라서 영향력이 큰 탓에 자칫 잘못하면 거래 중지 정도가 아니라 도산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큰 결단을 내렸다. 잘 알았어요.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놀란 얼굴을 하는 에리카 씨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능한 쓰고 싶지 않은 카드였지만. 그리고 며칠 후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H씨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에리카 씨가 이혼을 원한다는 것은 이미 전달이 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나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웃는 얼굴을 보였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사람이 민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얘기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일부러 그러는지 명랑하게 그지없는 H씨와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다문 에리카 씨. H씨는 에리카 씨를 데리러 왔다는 말투였는데 그때 방 안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 오랜만이군 H. 이런 데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말이야. 사장님, 여기는 어떻게? 이 사람은 카나다 후미야. H씨와 우리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고 나의 친정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나는 사장님의 엄친딸이 되는 셈인데 내가 왜 평사원인 남편과 사택에서 서민적으로 살고 있냐 하면 남편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사람으로 학력 면에서 보나 커리어 면에서 보나 특별할 점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결혼도 내가 원해서 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가정 환경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친정 아버지는 우리 결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었다.
남편 역시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며 애원한 결과 그럼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대신 내 사위라는 사실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하네.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실적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해 주게나. 이게 아버지가 내건 결혼 승낙 조건이었다. 이런 이유로 남편은 아버지 회사로 직장을 옮겼고 이 사실을 아는 건 몇몇 측근뿐이었다. 따라서 H씨는 당연히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다시 방금 전 상황으로 돌아와서 당황한 H씨에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안타까운 일이야. 자네가 제법 쓸만한 인재라고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실체를 안 이상 우리 회사에 둘 수는 없네. 물론 H씨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얘기일 거다. 사장님, 잠시만요.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리카 씨를 향해 다가가더니 내 말이 맞지? 우리 둘이 다시 잘 얘기해서 풀자. 어? 이쯤 되면 적당히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이날 에리카 씨는 평범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당신 정상 아니야! 지금까지 맺힌 한을 다 풀려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부인 생각은 알았을 테니까 나머진 차차 연락하기로 하지. 잠시만요, 잠시만! 이건 어디까지나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해고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고 자네가 괴롭힌 사람이 부인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닐 텐데 아닌가? 아버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잘못을 꾸짖었다. H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요사원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비열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고 여러 명의 여사원들이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까지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사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몇 주 전에 피해를 입은 여사원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폭로했고 그 덕분에 H씨의 만행이 마침내 드러나게 됐다. 이런 일이 드러난 이상 해고를 당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을 때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가 결정된 상태였다. 이 일을 포함해서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겠다면서 아버지가 우리 집에 직접 오셨다. 그렇게 H씨는 재고의 여지 없이 해고되었다. 그 후 성폭행 피해자들과 에리카 씨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았고 결국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위자료로 지불하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한다. 에리카 씨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현재 자기 인생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 둘은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고 얘기를 나누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다. 얼마 전 에리카 씨가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고급 온천요관으로 여행을 가자면서 나까지 데리고 가주었다. 그동안 신세만 졌는데 자기 인생을 구해준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면서. 내 이름은 히로세 마사미, 27의 주부이다. 오늘은 내용이 약간 엽기적인 이웃 간의 다툼에서 시작된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까 한다. 나는 나보다 3살 위인 남편 미츠루와 둘이서 살고 있고 아직 아이는 없다. 이제 슬슬 아이를 갖고 싶지만 남편이 워낙 취미생활에 빠져있는 사람이라 시간만 나면 바다로 강으로 낚시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는 게 문제이다. 어쩔 때는 좀 집에 있지. 내 생각은 안 하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지만 아직 아이도 없고 자기 삶에 충실한 방법으로 낚시 인생을 선택했다면 할 수 없지 싶다. 그리고 딱 1년 전 신도시 주택단지에 단독주택을 마련했다. 이 정도 넓은 집이면 애들을 많이 낳아도 거뜬하겠다. 아직 육아 계획은 세우지도 않았잖아. 그래도 멋진 내 집이 생기니까 너무 좋다. 멋진 우리 집에서 우리 부부는 사이좋게 살고 있다. 이 지역은 동네 사람들 간의 교류가 많은 편이고 요즘 같은 개인주의 지향사회에서 매우 드문 곳이긴 하다. 육아나 집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서로 돕는 상부상조 문화이다. 주부들끼리는 정기적으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과회를 한다. 크리스마스, 헬로윈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함께 열기도 한다. 이렇게 일이 많은 동네 분위기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나는 한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교류가 많은 것에 찬성하는 편이라서 이런저런 행사에 참여하는 걸 생활의 작은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비록 나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웃집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마냥 즐겁고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나도 조금 나눠 갖는 기분이 들 때가 많다. 본론으로 돌아가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마부치 와카코라는 사람이다. 나이는 나보다 4살 위이고 마찬가지로 전업주부이다. 직업이 의사인 남편과 5살 된 딸아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느낌이 나쁘지 않았고 모임에서는 리더격인 사람이다. 나도 별 문제 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다. 장소는 우리 집. 몇몇 주부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쉬는 날이었고 남편도 회사가 쉬는 날이지만 낚시 여행을 간다며 어젯밤부터 나가서 집에 없었다. 시간도 늦었고 해서 슬슬 해산하려는 타이밍에 나왔어. 이거 봐봐. 완전 월척 낚았어. 한층 기분이 없던 상태로 남편이 집에 왔다. 아이스박스 안에는 직접 잡은 생선이 잔뜩 들어있었다. 마침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생선 좋아하면 다들 몇 마리씩 가져가실래요? 저희 둘이 이거 다 못 먹어요. 어머 정말 너무 잘됐다. 와카코 씨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좋아라 생선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그러시는데요? 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그게 무슨... 몸에 이상이 와서 구급차 타고 실려갔어.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네,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왜긴 왜겠어? 자기가 준 생선을 먹고 애가 탈이 났단 말이야. 썩은 생선을 준 거 아니냐고. 그럴 리가요. 아니에요. 저도 저녁에 남편하고 같이 먹었어요. 당연히 아무 이상 없었고요. 그리고 와카코 씨도 멀쩡하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변명해도 문제될 건 그 생선밖에 없었어. 거기에 독이라도 넣은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끄러워! 내가 지금 자기 집에 갈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우리 애는 원래부터 몸이 약하는 거 몰라?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대체 어쩔 거야? 와카코 씨는 다짜고짜 자기 딸이 생선을 먹고 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고 구급차를 불렀다면서 길길이 날뛰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집에 들이닥친 와카코 씨는 틀림없이 그 생선이 문제야. 치료비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음식이니까 식중독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와카코 씨는 남편을 대동하고 나타났고 병원 진단 결과는 원인 불명, 복통을 호소하며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식중독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 줄 않나? 나도 억울한 기분도 들고 듣고만 있을 순 없어서 몇 마디 반격을 했다. 병원에서 원인을 모른다고 했다면서요. 증거도 없이 무조건 저희 탓이라고 하는 건 억지 아닌가요? 그리고 독을 넣다뇨? 사람을 모함을 해도 정도가 있어야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말싸움이 극으로 치달은 우리 두 사람을 중간에서 두 남편이 나서서 말렸고 그날은 그렇게 일단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 야마다 씨 안녕하세요? 네. 성격 밝기로 유명한 야마다 씨가 그날은 딴 사람처럼 차갑게 인사를 받았다. 무슨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주부들도 모두 나와 마주쳤을 때 의도적으로 피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항상 있는 다가와에도 나는 쏙 빼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하고 분위기가 묘하게 따돌림 당하는 기분이었다. 영문도 모르겠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신경이 쓰였다. 그러다 골목 어귀에서 주부들이 모여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글쎄 썩은 생선을 줬다잖아. 헉, 그런 사람으로는 안 보이던데 웬일이래? 그게 와카코 씨네가 워낙 잘 사니까 질투가 나서 그런 거라잖아. 너무 무섭다. 아무튼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말자고. 어? 지금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고 있는 건 분명히 나다. 요약하자면 내가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썩은 생선을 줬다. 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게 틀림없었고 그 소문을 누가 냈는지는 굳이 따질 필요도 없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붙들고 일일이 해명을 할 수도 없고 말해봤자 변명이라고 할 게 뻔하고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동네에서 따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우리 동네처럼 지역 주민들의 연계가 강한 곳에서 맘만 먹으면 한 사람 왕따시키기는 일도 아니었다. 나는 온 동네 공식 왕따가 된 후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고 밖에 나가는 것도 꺼려졌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남편도 내가 걱정이 됐던지 그 좋아하는 낚시도 안 가고 최대한 내 옆에 있어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좀 힘들면 우리 그냥 이사 갈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살아? 살 데가 이 동네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보다 더 좋은 집 열심히 찾아볼게. 아직 갚아야 할 융자가 까마득한데 남편이 그런 말을 해주었다. 아니야, 아직 융자도 다 못 갚았잖아. 내가 물고기만 안 잡아왔어도 이런 꼬투리는 안 잡혔을 텐데 미안해.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지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남편뿐이었다. 이 사람만 내 옆에 있다면 나는 괜찮다. 그런 용기가 생겨났다. 그래서 이사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기로 마음을 모았다. 그리고 얼마 후 의외의 인물이 연락을 해왔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와카코 남편 히로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 아이디는 어떻게 하셨어요? 전에 크리스마스 이벤트 준비하면서 단톡방 만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아이디 교환했었어요. 개인적으로 라인을 보내서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무슨 용건이시죠? 혹시 치료비 위자료 그런 일 때문이라면 곤란한데요? 아니에요. 그런 일 아닙니다. 아주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신뢰가 되는 줄은 알지만 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사안이 라인으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럼 오셔서 말씀하세요. 히로키 씨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고 대체 무슨 일인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일단 남편에게 방금 주고받은 라인을 보여주자 느낌이 쎄한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다. 나도 같이 들을게. 라고 말해줬다. 그리고 와카코 씨 남편 히로키 씨가 우리 집에 왔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얘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를 했다. 우리가 들은 내용은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공포스러웠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일을 어쩌다 일어난 이웃 간의 마찰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히로키 씨는 얘기를 다 털어놓더니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말했다. 두 분께서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된 이상 간원대까지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남편은 히로키 씨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뭔데? 남편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지난번 따님 일이요.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사과한다고 될 일이야? 저도 말로 끝낼 일이 아니란 거 잘 알고요. 그래서 치료비하고 위자료를 지불하려고요. 이제야 좀 정신을 차렸나 보네. 좋아. 그럼 내가 내일 받으러 갈게. 그리고요, 사과하는 의미라고 하긴 뭐하지만 내일 저희 집에서 식사 같이 하시는 건 어떠세요? 와카코 씨가 좋아하는 술이랑 안주, 디저트로 케이크도 제가 다 준비했거든요. 어머, 뭘 그렇게까지? 미안해지게.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미안하죠. 그럼 성의를 봐서라도 내가 내일 꼭 갈게. 내가 초대를 하자 신이 난 와카코 씨는 우리 집에 위풍당당하게 들어왔다.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내가 괜히 미안해지게. 아니에요. 사과드리는 건데 이 정도도 약소하죠. 입에 맞아야 할 텐데 어서 드셔보세요. 내가 준비한 음식, 디저트, 술을 보더니 입맛을 다시며 표정이 확 풀린 와카코 씨. 이 타이밍에 작전대로 잽을 날리기로 했다. 그나저나 따님이 몸이 약해서 정말 걱정이네요. 그런 딸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와카코 씨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야. 엄마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일 뿐인데. 오늘도 몸이 아파서 입원해 있다면서요? 오늘은 검사 입원이라서 면회 금지야.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가보려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도 이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와카코 씨처럼 아이 옆을 항상 지켜주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시종일관 아픈 딸을 돌보는 훌륭한 엄마로 칭송을 해줬더니 와카코 씨는 점점 기분이 좋아지는 눈치였다. 히로키 씨에게 들었던 그대로였다. 진짜 맞는구나. 그런 확신이 든과 동시에 등이 쭈뼛할 정도로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계속 얘기를 했다. 그리고 저녁 8시 우리 집에 또 한 사람의 손님이 왔다. 당신 기분이 참 좋아 보이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왔어? 오늘 늦는다고 그랬잖아. 손님은 바로 히로키 씨.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무서운 얼굴로 와카코 씨를 노려봤다. 히로키 씨의 예상이 정확하게 적중해서였을까? 당신 애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그러고도 엄마야? 광기에 가까운 분노로 와카코 씨를 비난했다. 아마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지난번에 히로키 씨가 우리 집에 직접 찾아와서 한 말은 이런 내용이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간 히로키 씨는 주방에 서 있는 와카코 씨를 봤다. 아직 안 잤어? 아우 깜짝이야.
말을 골자 소스라치게 놀란 와카코 씨.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들어있는 병, 그리고 매일 아침 딸아이가 마시는 우유팩을 손에 들고 있었다. 뭐라는 거냐고 묻는 질문에 항상 먹는 약을 우유에 타고 있었어. 이렇게 하면 약을 잘 먹거든. 라고 대답하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우유를 냉장고에 넣었고 액체가 든 병을 손에 든 채로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고 했다. 정신과 전문의인 히로키 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서 불길한 예감을 강하게 받았다고 한다. 히로키 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지만 정신질환의 일종인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이었다. 우선 미나우젠 증후군이란 본인이 직접 약이나 독약을 마시거나 혹은 일부러 자해를 하거나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정신질환을 말한다. 자신을 해치는 자해 행위를 지속 반복하는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리스트컷 증후군과는 성격이 다르고 어디까지나 내가 아픈 상태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 이 증후군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는 약자로서 의사나 간호사에게 세심한 배려를 받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자신이 항상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착각이 쾌감으로 바뀌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정상인 입장에서는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은 일에 과도로 집착하는 정신질환 환자들이 의외로 많다고 한다. 하지만 대리 미나우젠 증후군이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의사에 진찰받게 하는 것에 집착하는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기 아이에게 독극물을 먹여서 일부러 병이 나게 만드는 끔찍한 수법을 사용해서 자기는 병약한 아이를 돌보는 헌신적인 어머니이고 애처로운 엄마라는 타이틀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일에 집착하는 타입이 많다고 한다. 와카코 씨의 딸은 의심의 여지 없이 너무나 병약한 아이였다. 툭하면 열이 나서 유치원에 빠지고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찾아가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 단기간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받는 일도 허다했다. 하지만 매번 원인 불명이라는 말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같은 의사인 히로키 씨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던 차에 와카코 씨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직접 목격한 후로 설마 하면서도 자기 아내의 정신질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현재 자기 딸의 병을 핑계로 앙숙관계가 돼버린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던 거고, 와카코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식사 대접을 받는 동안 히로키 씨는 조용히 집에 돌아가서 와카코 씨의 방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병을 발견, 독극물 검사를 의뢰하고 조사를 했다고 한다. 당신이 갖고 있었던 건 인체에 해로운 독극물이었어. 극소량을 투입하면 몸에 가벼운 이상이 생기는 정도에서 그치니까 검사도 안 할 거고 그럼 들킬 위험성도 없다는 걸 알고 한 거야. 대체 이런 걸 어떻게, 왜 손에 넣은 거야? 정말 끔찍해. 그동안 벌였던 모든 악행이 탄로난 와카코 씨는 아니야. 나는 그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벌벌 떨기 시작했다. 지난번 생선 문제도 당신 계략에 적당히 이용한 거 맞지? 평상시보다 약물을 많이 쓰는 바람에 응급차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엉뚱하게 마나미 씨에게 받은 생선에 문제가 있었다고 덤터기를 씌운 거야. 아니야. 당신 왜 그래 정말? 그땐 정말 진짜 그 생선에 문제가... 닥쳐! 그날 받았던 생선 다 못 먹고 냉동실에 보관했던 거 기억해? 그 생선들도 다 가져다가 검사했어. 생선에서 당신이 갖고 있던 독극물하고 같은 성분이 검출됐어. 분명히 적당한 시기에 그 생선을 또 먹여서 역시 생선이 이상했어. 그렇게 떠들어댈 계획이었던 거 아니야? 대체 당신 왜 이래?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왔는지 몰라서 이래? 내가 언제 엄마로서 부족했던 적 있어? 근데 어떻게 나한테...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건 좋은 엄마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짓 행위에 불과해. 딸아이를 병들게 하고 병든 딸아이를 간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한 것뿐이야. 치료가 필요한 건 딸아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히로키 씨의 말을 들은 와카코 씨는 울부짖으며 주저앉았다. 밖에 경찰 와 있어. 경찰서에 가서 순순히 자백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두 번 다시 나하고 딸아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와카코 씨는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 소문은 다시 온 동네에 삽시간에 퍼졌고 나를 단체로 왕따로 만들었던 동네 주부들은 차례차례 찾아와서 사과를 냈다. 다행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구든 왕따로 만들 수 있는 뿌리 깊은 지역 모임에 질려버린 나는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한 결과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아직 대출빚이 남아있고 아직 새 집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세를 주기로 했다. 다행히 입주가 바로 구해져서 월세 수입으로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다시 돈을 모을 때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지만 당분간은 우리 둘이서 오붓하게 무엇보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낼 계획이다. 그 후로도 히로키 씨와는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다. 와카코 씨는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라고 한다. 역시나 이혼 소속도 마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와카코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 게 분명한 이상 앞으로는 남편이 아닌 의사로서 치료 경과를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딸 문제는 딸아이는 엄마인 와카코 씨에 대해서 항상 자기를 간병해주던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 엄마는 아파서 지금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다. 엄마가 좋아지면 같이 만나러 가자 라고 타이르는 중이라고 했다. 언젠가 와카코 씨의 병이 완치가 되고 딸아이도 그 병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진실을 말해주고 그런데도 만약 딸아이가 엄마를 만나겠다고 한다면 그땐 엄마와 딸이 만날 수 있게 해줘야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 히로키 씨 마음이 참 넓네. 나라면 그런 여자는 엄마도 아니다. 절대 못 만난다. 그럴 것 같은데. 나도 당연히 그렇긴 한데 히로키 씨는 전문 의사니까 아무래도 우리하고 다른 관점에서 와카코 씨를 대하는 걸 수도 있잖아. 사실 이 일은 우리 두 사람에게는 도저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충격적인 일이었다. 만약 내가 엄마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치루도 나랑 같은 생각을 했는지? 난 그 집을 보면서 부모가 되는 게 갑자기 무서워졌어. 내가 제대로 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자기는 당신 자식이 독극물을 먹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것 같아? 미쳤어?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모르는 사람한테라도 독을 푼다는 게 말이 되냐? 끔찍하게. 그럼 무슨 걱정이야. 아마 자기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나도 내 아이한테 상처 입히는 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아. 노력해야지. 좋은 부모. 우린 일단 집. 집! 단독주택은 지난번 일도 있고 이번엔 넓은 맨션이 어때? 살고 싶은 지역을 정해서 미리 사찰에 가보는 게 어때? 동네 분위기나 지역 연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이 올 수도 있잖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럼 앞으로 내 취미는 아내와 함께 동네 탐방으로 바꿔야겠다. 걸으면 운동도 되고 건강해지고 일석이조네. 우리는 와카코 씨처럼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태어날 우리 아기를 생각하며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해본다.